자, 그 이제 무정부주의자 중에 이제 포동이라는 사람 볼게요. 이 사람이 이제 쓴 사람 책이 재산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름을 좀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재산은 절도다. 남의 것을 훔친 거다." 어 그래서 인제 재산 사유재산 상당히 부정적으로 봤고요. 그래서 "소규모 재산만 인정하자." 그리고 국가를 부정하고 나중에 프랑스 노동계에 큰 영향을 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제 노동자들이 개별적인 어떤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어 작은 집단으로 해 갖고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그리고 이런 소연방 작은 집단들이 모여서 어떤 노동자 협동체나 꼬문 자치제 연방제를 구상을 했다. 아 그런 것들 인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인제 이 사람은 또 특징이 뭐냐면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어 가장 무식하고 가난하며 사회 최하층 사람이야말로 국가 숭배와 자본가적 간섭에 부패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이제 이상을 했고요. 또 여기에서 그 포로동의 노동자들에 대한 생산성에 따른 정당한 보수 체계 이런 것들을 인제 강조를 했죠. 예. 아 잠깐 제가 잘못 생각했네. 예. 여기 이제 그 바쿠니 얘기를 포로동의 얘기로 잘못 얘기를 했어요. 예. 수정해 주시고 바쿠니한테 다시 얘기할게요. 자 바쿠니를 보죠. 바쿠니는 이제 러시아 사람이죠. 음모나 혁명적 봉기를 통해서 부르주아의 어떤 사회를 파괴시키려는 그런 인제 사람인데 이걸 통해서 개인의 자유를 뭐냐면 억압한 자유를 인제 개인의 자유를 억압했던 모든 존재를 어 타파함으로써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죠. 그래서 대규모 자발적인 공유 협동조를 강조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생산성에 따라 정당한 보수 체계를 수용하자. 이 포로등의 사상에 영향을 받았다고 해요. 예. 앞에 얘기했던 내용을 바꾼 내용인데 잘못 얘기했어. 그다음 크로포트키를 볼게요. 크로포트키는 바쿠니에 비해서 상당히 생산적인 측면에서 얘기했죠. 바쿠니하고 좀 차이점은 뭐냐면 건설적 측면을 강조했다는 거고 그 노동자들의 정당한 보수 개념을 부정했다. 아 그래서 정당한 보수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노동자의 생산성에 따른 이건 다 자본가들이 만들어 놓은 허물에 불과하다. 허위 사실에 불과하다. 이렇게 인제 얘기했죠. 그래서 공산주의적 무정부주의 세계를 설계했고 그다음에 상호부조론을 제시해서 인간의 자연적 결합 관계를 논하고 협동과 상호부조를 강조했다. 이 정도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크로포트키하고 인제 바쿠니하고 좀 차이점이 뭐냐면 바쿠니는 끊임없는 음모와 혁명적 봉기를 강조하는 데 반해서 크로포트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 그 바쿠니는 부르주아 사회의 파괴에 중점을 맞추는 데 반해서 크로포트키는 건설적 측면을 강조했고 정당한 노동자의 보수라는 개념도 부정했다. 이게 차이점이죠. 예. 자 그럼 공산적 사회주의 넘어가기 전에 잠깐 이제 생소하지만 그 기독교적 사회주의라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교 사회주의자들 이렇게 있는데 요게 인제 서기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19 세기 때 어 등장했던 건데 주로 영국 국회 성직자로 구성된 개혁주의자 들이 인제 중심을 했다. 그죠. 그래서 킹즈나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에 대한 카톨릭 대응이 되어 있죠. 그래서 자본주의 폐단을 지적하고 사회주의를 공격하면서 자본과 노동의 필요성을 존재했다.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카톨릭 노동조합을 결성을 호소하면서 기독교 사회주의자들의 어떤 대응에 인제 대응했다. 뭐 이런 내용인데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예 이런 게 있고 나면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인제 공산적 사회주의를 볼게요. 아까 처음에 공산적 사회주의는 폭력이나 혁명이 아니라 이상적인 공동체 제시 및 계몽 설득 그다음에 이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인제 공산적 사회주의라고 하죠. 야 그래서 인제 이 관련된 사람들은 여기보다는 생시몽도 나오고 프리에도 나오고 누이블랑도 나오고 이렇게 있는데 요걸 제가 인제 그 제 교재에서 발췌한 내용들이 많아요. 요 내용들은. 그래서 요거는 직접 보충자를 보고 인제 좀 얘기할게요. 자 뭐 그라코스 바베푸나 이 바베푸는 되게 유명하죠. 아까 인제 그 총재 정부 당시에 동등자의 음모해 갖고 혁명적 봉기를 해다가 실패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예 인제 사회주의 원조라고 불릴 만큼 좀 가격한 사람이야. 그래서 요 부분은 제가 프랑스 혁명 때 좀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인제 카페는 각자 보시고 생신몽을 볼게요. 자 생시몽은 상업화의 가능성과 미래에 대한 진보를 인식했어요. 일종의 계몽주의자라고 인제 보시면 돼요. 계몽주의적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그 사회 계급을 두 개로 나눴는데 하나는 이제 뭐냐면 그 생산적인 사업인가 그다음에 기생적 유한자로 나눴어요. 그 기생적 유한자는 놀고 먹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국왕, 뭐 성직자, 그 귀족 이런 계층이고 생산적인 상업인들은 과학자, 기술자, 예술가 이런 사람들 얘기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 기생적 유한자를 배제하고 생산적 산업인을 중심으로 해갖고 생산과 경제 조직을 다시 주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생시몬주의자는 사회주의 산업화를 통해서 진보와 연결시킨 사람이다. 그래서 이때 이제 산업화를 통해서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 개선을 이제 뭐냐면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요약하면 이 사람은 사유재산을 부정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자인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하게 뭐 산업주의나 뭐 산업혁명 같은 것을 뭐냐면 부정한 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걸 이용하자 산업화를. 그래서 이것들이 꼭 빈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했던 사람이죠. 생시몬. 그다음 프리에를 볼게요. 프리에는 현존 사회제도의 제도와 생활을 부정하고 공동체 건설을 내걸었다. 약간 무정부력 비슷하죠. 그다음에 결혼을 폐지하고 성의 완전한 자유, 여성 해방을 주장했다. 이런 사람이고, 자 누이 블랑은 이제 생시몽의 제자예요. 이 사람은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그 공업과 농업 분야에서 사회상업자 작업자를 설치를 제안했는데 이게 이제 좀 나중에 실현됐죠. 2월 혁명 때 국립작업장 있죠. 예. 이 국립작업장이 누이 블랑의 어떤 발상을 영향을 받은 거야. 이 누이 블랑의 발상을. 그래서 이제 사회작업장 안에서는 우회와 연대의 원리 각각 합동체로서 공동 생산수단과 생산 이윤을 공유하고 입법체 역할도 했다. 그래서 생산성에서 생산성의 자본주의 개인 기업보다 더 이런 그 사회 작업장이 더 우수하다. 사회 작업장을 근간으로 사회 체제를 또 변화시키자 이렇게 하고 이런 내용이 이제 국립작업장에 영향을 줬던 거죠. 이호혁명 뒤에 만들어진 국립작업장의 발상에 영향을 줬다. 정책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노부트 오웬을 보죠. 이 노부트 오웬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왜냐면 이게 교과서에서 좀 약간 자주 언급돼 있거든요. 이 노부트 오웬은 입지연전한 인물이에요. 10대 전원에서 이제 출발해갖고 나중에 맨체스터에서 방적기 제조업자가 되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 이제 뉴 레노크라는 곳에서 그 최대의 방적 공장을 건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뭐냐면 어릴 때부터 어렵게 자라다 보니까 노동자 처지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제 이걸 좀 처우 개선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 해갖고 자기가 운영했던 그 뭐냐면 공장이었던 그 네노 그 뭐랄까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그 네노크에서 뉴 네노크에서 요걸 한번 실험을 해봤어. 네. 그래서 이제 공장의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들을 개선하고 노동자 인권도 강조하고 처우 개선도 하고 이렇게 이제 했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디에 갔냐면 멕시코에 갔어요. 멕시코 북미 대륙에 갔죠. 멕시코 북미 대륙에 가서 이상적인 사회 실험장인 뉴하모니를 만들죠. 그래서 이 뉴하모니에서 이제 뭔가 자기의 이상향을 이제 뭐냐 꼽히려고 했죠. 그래서 그 당시 재산도 공유하고 협동적 생산, 평등한 분배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했지만 결국에는 실패했죠. 예. 그래서 뉴 네노크의 어떤 그 실험을 뉴나하모니에서 다시 해서 확대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로버트 오웬은 비록 실패했지만 그 후에 큰 영향을 미쳐요. 영국의 사회주의자들. 오웬주의자라고 해서 따로 이제 뭐냐면 있어. 그래서 노동 조건이나 이런 것들 개선하고 이런 것들 노동자 인권을 강조하는 그런 것들과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로버트 오웬은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르크스주의 넘어가죠.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하죠. 자칭 그 마르크스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본론이나 정치 경제 비판, 공산당 선언,
같은 저서들을 남겼는데 그중에 이제 공산당 선언이 예전에 036 기출문에 나왔던 거고요. 예, 그리고 마르크스주의는 또 역겨론하고 또 관련돼 있죠. 자, 거기 이제 사상적 특징을 보면 독일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프랑스의 초기 사회주의, 영국의 고전 경제학을 집대성했다. 갑자기 고전 경제학을 집대성 내용이 뭐냐면 영국의 고전 경제학에서 그 가치의 기본을 뭐라고 해요? 노동으로 봤죠. 예, 노동이 뭐냐면 그 가치의 기준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집대성했어. 예, 그래서 영국 고전 경제학을 바탕으로 해서 경제학을 확립시키고 정리해갖고 그걸 가지고 영국 경제학을 또 깬 거야. 네. 그래서 이제 하여튼 독자적인 책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해겔의 번지법을 유물론과 결합을 했죠. 그리고 포이어바크의 유물사관도 결합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만든 게 사적 유물론이야. 사적 유물. 자, 사적 유물론에는 이제 내용 보면 여태까지 존재한 모든 사회는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다. 그래서 요 계급투쟁의 역사고 뭐 자유민과 노예, 귀족과 평민, 영재, 농노 등등등 해갖고 결국에는 자본주의 사회로 넘어간다. 뭐 공산당 선언에서 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사적 유물론은 이제 지금 내용 보면 세상을 하부 구조와 상부 구조 나눠. 사회들 하부 구조는 경제적, 그리고 상부 구조는 정치, 제도, 사회, 예술이야. 그래서 하부 구조의 생산 양식, 생산 관계의 변화에 따라서 상부 구조도 바뀐다. 그래서 이때 이제 바뀐 것을 5단계 발전론 해갖고 원시 공동체 사회, 그다음 고대 노예제 사회, 중세 공건제 사회, 그다음 자본주의 사회 이렇게 있죠. 고대 노예제 사회는 노예가 생산수단이고, 중세는 토지가 생산수단이고, 자본주의 사회는 자본이 생산수단이죠. 그러니까 노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배자가 되는 거고, 노예인 사람은 피지배자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토지를 가지고 있는 영주는 지배자가 되는 거고, 그 갖지 못한 사람은 농노가 부자 농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본주의는 자본가가 그 자본을 갖고 있죠. 그리고 피지배자는 노동자가 되는 거죠. 결국에 둘 간의 어떤 관계의 갈등이 일어난 다음에 그러면서 이건 이렇게 사회가 이제 발전되고 결국에는 자본주의 발전당에서 이제 자본주의자와 그다음에 자본가 노동자들 갈등이 일어난 다음에 뭘로 사회주의 넘어가고 사회주의 넘어간 다음에 뭐야? 네, 공산주의 넘어간다. 이런 것들이 이제 사적 유물론의 주 단계예요. 그러니까 사회주의에서 그러니까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 넘어가는 관계를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이제 읽냐면 이거 좀 간략하게 설명할게요. 자, 마르크스는 자본을 두 가지로 나눠요. 마르크스의 기준이에요. 마르크스는 가변 자본과 그다음에 불변 자본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눠. 가변 자본은 노동력이야.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 노동력을 부의 가치의 근본이라고 보고 있죠. 불변 자본은 기계야. 기계나 뭐 생산 수단 같은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자본가 입장일 때는 생산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가변 자본을 줄이고 불변 자본을 높이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노동자를 많이 등용하면 임금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기계를 돌리면 임금을 노동자를 덜 쓰게 되죠. 그럼 임금을 줄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게 이제 자본가 입장일 때는 상당히 합리적인 결정이야. 근데 문제는 이 노동자들이 시장에 가면 뭐가 되는? 구매제가 되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물건을 만드는데 이 노동자들이 해고당하고 그다음에 임금도 적으면 구매율이 떨어지잖아. 그럼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그러면 상품 판매가 되지가 않죠. 그러면서 뭐냐면 기업 중에 점점 이제 재고가 누적되면 기업 중에 이제 경쟁력 없는 기업들은 어떻게 돼? 몰락을 할 수밖에 없어. 몰락을 할 수밖에 없고 그 몰락한 그 자본가들, 중소 자본가는 또 어디에 편입돼요? 노동자에 편입되죠. 그래서 이제 수혜받기가 계속 가면 나중에는 이제 양극단 나는 거죠. 그래서 아주 돈을 많이 소유한 자본가 계층과 극단적으로 많이 소유한 그다음에 진짜 가난뱅이 토요타 계층으로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극소수의 푸르주아와 다수의 토요타로 이렇게 양극화가 되고 결국 토요타가 이제 뭐냐면 불만을 계속 꾹꾹 누리다가 혁명을 폭발하죠. 프루트 혁명을 폭발해서 결국엔 최종적으로 승리해서 사회주의 단계와 공산주의 단계로 나간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뭐냐면 나름대로 현실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왜냐면 이게 나름대로 맞아 떨어져요. 구매력 부족해갖고 뭐 공황이 발생되고 이런 건 맞아 떨어지는데 그 이후부터가 맞지가 않죠. 네. 일종의 예언이죠, 예언.
이렇게 하는 건 종교적 신념 같은 것들인데 맞지가 않아. 이거는. 왜냐면 그 예언에 나면 이제 중소기업과 시민층, 부유주와 그 중소부유주와 계층들 몰락해서 노동자 계층으로 편입된다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러지 않거든요. 포트폴리오를 갖고 생산 수단을 가지고 있지만 노동력도 같이 노동을 같이 하는 계층들이 형성되면서 이들이 중산층이 되면서 이런 그 악순환적인 어떤 구조가 깨지죠. 예. 그래서 서유럽에서는 이런 구조가 나타나지 않고요. 자본주의가 발달된 오히려 자본주의가 미발달된 러시아나 뭐 중국에서 오히려 뭐냐면 자본주의 사회주의 혁명이 나잖아요. 이거는 마르크스가 예측했던 거와 다른 결과를 낳게 된 거죠. 예. 자, 그래서 하여튼 이런 사적 유물론을 제시했다. 그리고 이제 마르크스가 쓴 이제 여러 책 중에 공산당 선언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마르크스 앵글스가 1847년에 사회주의 운동단체에서 공산주의 동맹을 결성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이제 그 이듬해 48년에 공표됐던 것이 공산당 선언이야. 예. 그래서 이 공산당 선언은 이후에 공산당 운동의 바이블로 여긴 만큼 여러 나라로 번역을 했는데 이 공산당 선언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한번 읽어보려고 노력했어. 그래서 교보문 가고 공산당 선언을 꺼내들고 한번 읽어보려고 했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고. 예. 지금 보면 좀 이해는 되겠는데 그 당시에는 너무 배경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끝까지 한번 읽었어요. 5기로. 그게 그렇게 장수가 많지가 않아요. 내용이 좀 약간 얇거든요. 근데 이제 5기를 읽었는데 기억이 안 나. 예. 뭔 말인지 몰라. 자, 하여튼 그래서 독일어로 이제 발표된 이후에 수많은 언어로 이제 번역이 됐고 후에 이제 자본론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색깔이 여기에 들어있다. 기본 프레임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선언에서 제일 유명한 말이 있죠. 끝에 어떻게 했냐면 요게 이제 기출문에 나왔던 건데 만국의 노동자와 단결해라. 당신들은 당신들의 쇠사슬 외에는 잃을 것이 하나도 없으며 그 얻을 것은 세계 전체이다. 노동자의 단결을 강조했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제1 인터내셔널을 결성하는 어떤 배경이 되죠. 요 구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해라. 그래서 이 마르크스주의 관련돼서 예전에 공산당 선언 관련된 내용이 나왔고요. 근데 이 마르크스주의는 역조론 관련돼서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이 서양서보다는요.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마르크스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그다음에 넘어가서 프랑스 노동운동을 넘어가자. 네, 마르크스 여기. 프랑스 노동운동도 이게 내용이 부실해갖고 실제로 제가 이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 교재로 648페이지 보세요. 자, 프랑스 노동운동이 이제 그 형성 배경은 19세기 초기 때까지 거슬러 갈 수 있어요. 1830년대. 네. 요때는 이제 산업혁명이 막 넘어가는 이제 시작했던 시기죠. 1848년에 여기가 이제 산업화가 이제 진행이 되죠. 프랑스에서. 그래서 2월 혁명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때 자유주의자도 참여했지만 사회주의자들도 같이 참여했죠. 노동자들도. 그래서 이제 그게 할 수 있었던 게 산업화 때 이제 노동자 계층이 형성됐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나폴레옹 3세 때는 이 나폴레옹 3세는 대부르주아 금융주아를 대부르주아와 금융 그 출신자들 중심으로 정치를 했지만 예전에 말처럼 나한테 군영 정책을 해갖고 노동자들에게도 일자리 창출이나 여러 가지 이제 뭐 관용 정책 이런 것들을 했잖아요. 그래서 나폴레옹 3세 때 노동운동이 다시 활기를 띠게 돼요. 그래서 그 당시 노동운동이 이제 뭐냐면 잘 안 됐던 이유가 법제적으로 보면 샤프레법이 있어요. 샤프레법. 예. 그래서 있는데 이 샤프레법이 제3공화국 때 폐지되죠. 샤프레법은 노동조합을 못하도록 만든 법이야. 악법이죠. 그래서 국민의회 때 만들어진 법이죠. 그래서 이게 폐기가 돼요. 1884년에.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노조의 결성과 활동이 합법화되고 더 활성화되죠. 예전에도 있었지만 그 당시엔 불법이었으니까 좀 약간 침체되었는데 활성화됐다. 근데 이제 이 노동운동도 두 개로 나눠지게 돼요. 하나가 이제 BT. 그래서 노동교화소는 BT가 있고 교환소는 BT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동 총동맹 이런 걸로 나눠져요. 그래서 뭐 통합도 하고 그렇게 이제 하는데 하여튼 이제 상공업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때 이제 또 볼 게 뭐냐면 쌍드 칼리즘이 나오죠.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는데 1880년대에 샌디 칼리즘 이게 1880년대 그 노동운동이에요. 그래서 정치 활동과 의회를 불신하고 노조 주시의 어떤 파업 같은 직접 행동을 통해서 총파업을 중심으로 하는 그 노조운동이 샌디 칼리즘인데 무정부주의에 영향을 받았다고 그래요. 박훈이 쪽에 영향을 받았겠죠. 그래서 신디칼리즘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어요. 이게 결국에는 1910년대 철도 노동자 재파업 이후에 실패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있다가 그 후에 1890년대, 1910년대 이렇게 이제 90년대, 10년대 넘어가면서 1890년에요. 그때 이제 등장했던 계층들이 이제 뭐가 되냐면 계드주의자, 마르크스 혁명 노선을 계승하는 그런 것들이죠. 개혁주의자들, 뭐 수정주의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1910년대에 사회주의 분파들 통합을 해갖고 등장한 게 통합사회당이에요. 그래서 조네스라는 사람이 그 당시 계류주의자, 혁명주의자 이런 사람들, 아니 혁명주의 계류주의자와 그 다음에 수정주의자들을 이제 조합을 해갖고 했는데 물론 이제 이것도 이제 오래가지 못하고 또 분열되고 그래요. 왜냐면 이제 프랑스 좌파 세력들은 지금도 있지만 노동당이란지 그런 독일처럼 이제 사회민주당 같은 거대 정당이 없어요. 그냥 분파야, 분파. 여러 분파. 우파들도 또 분파고. 예. 그래서 이제 좀 정치 조직이 분열된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 하여튼 이런 것도 있다 보시면 돼요. 자, 그럼 프랑스 노동운동 보면 형성 배경은 3, 40년대 프랑스 산업화가 본격화되고 7월혁명에는 2월혁명이자 수정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19세기 초기 활동이 비트에 있는데 뭐 이건 다 볼 필요 없고 샤프예법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국민의회 때 만들어진 샤프예법은 노동조합 형성을 금지시켰잖아요. 그래서 노동조합은 이제 공식적으로 못하고 친목단체 조직으로 만들기 시작해. 근데 실제 운영은 이제 노동단체 형태겠죠. 그래서 신문 발간을 통해서 사상이 형성이 됐고, 그리고 요 밑에 보면 이제 여러 이제 활동들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2.25 혁명까지 참여했다. 예, 그러다가 이제 6월 폭동 때 분쇄가 되고 19세기 중반에 보면 노동운동이 이제 나폴레옹 3세 간용 정책 때문에 할기가 돼요. 그래서 파리 공을 지났다가 다시 침체됐다가 그다가 이제 뭐냐면 샤프해법이 상공화국 때 폐기가 되죠. 예. 그래서 노동 결성과 활동이 합법화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BT하고 BT 연맹과 노동 총동맹 양립이 계속 지속했다. BT가 뭐냐면 노동교환사가 뭐냐 교환사는 뭐냐면 지금처럼 우리가 이제 인력 시장에 보면 직업 소개서 같은 거 있잖아요. 직업 소개서라고 보시면 돼요. BT는 이 직업 소개서를 연결 서로 합동시켜 준 거야. 그러니까 연합 조직이라고 직업 소개서의 연합 조직 BT 연맹은 그래서 이제 직업 소개서를 통해서 이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대개 보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비수용 노동자들이죠. 근데 이에 반해서 안정된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수용 노동자. 그래서 BT는 이제 비수용 노동자. 그다음 노동총동맹은 좀 안정된 정규직 노동자. 그렇게 해서 양립했다. 그러다 이제 나중에 통합이 되고 그래요. 그다음에 1880년대부터 이제 유행했던 게 쌍디칼리즘인데 정치 활동과 의회를 불신하고 노조 주시의 파업과 같은 직접 행동을 통해 총파업을 독출해서 자본주의 체제를 파괴시키려 했지만 무정부의 영향을 받았죠. 철도 노조의 대규모 파업을 실패했다. 이거 외워두세요. 쌍디칼리즘. 쌍디칼리즘이라고 하면 돼. 생디칼리즘이 더 정확히. 생디칼리즘. 쌍디보다는 생디칼리즘. 생디칼리즘. 생디칼리즘이라고 한다. 네. 그리고 이제 90년대에서는 이제 계드주의자. 계드주의는 이제 뭐 앞에 이미 이제 형성됐긴 했지만 요때 90년대에 뭐냐면 활동이 더 했고 정통 마르크스 혁명 노선을 따랐던 사람이고 개혁주의자는 수정주의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얘네들은 이제 의회에 진출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다른 이제 샌디칼리즘과 구별을 하게 되죠. 그리고 얘네들 통합해서 조데스라는 사람이 통합사회당을 결성하는데 뭐 이렇게 알 필요 없고 요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 샌디칼리즘. 그다음에 샤프의법 폐기.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독일 노동운동을 보죠. 이 독일 노동운동은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어요. 사회민주 3인당에 관심 있는 교수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보면 이제 유럽사 전공하신 분들, 영국사, 프랑스 많은 것 같지만 의외로 독일사 전공하신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독일에서 공부했던 그분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독일은 이제 그 유학생들이나 뭐 하여튼 거기 독일인들 대학생들에게 상당히 뭐 많은 혜택을 준대요. 뭐 거기 등록금도 없고 생활비도 보조금 내고 주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 중에 거기 독일에 가서 공부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근데 주로 독일 애들 공부하면 뭘 공부하냐? 독일 고대사, 중세사는 보다는 근현대사를 공부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기출문제 독일사 올 때 뭐 예전에 중세사 나온 것도 있지만 대부분 근현대사 나오잖아. 근현대사. 특히 3인당 관련된 내용, 비스마르크, 시틀러, 요게 관심이 꽂힌 고수들이 많더라고. 그 문제를 보면 시틀러 많이 나오죠. 시틀러 인종정책 있죠. 이런 거 나오고, 그 다음에 비스마르크 나오고 관련되는, 그 다음에 또 나올 가능성이 있는 문제가 3인당이에요. 3인당은 시험 문제 나오진 않았지만 하여튼 여기에 꽂힌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3인당도 한번 파악을 해줄 필요 있어요. 독일 3인당도. 예. 자, 그러면 독일 노동운동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독일은 이제 상당히 경제적 후진적이고 그 산업화 이전에는 수공업자 직인 중심의 운동을 펼쳐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창단 과정을 보면 여기 이제 독일 노동자 총동맹이 결성돼요. 나치들에 의해서. 그래서 그 당시 또 사회민주 노동당 3인당 전신이죠. 그래서 바벨과 리프코네이트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있는데, 요런 그 정당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고타 강령을 공부하죠. 마르크스주의하고 라세를 전유치는, 라세는 수정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고타 강령이 내니까 그 당시 마르크스가 그걸 보고 열받아갖고 반고타 강령이라는 책을 써요. 마르크 고타 강령의 비판이라는 책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고타 강령에 있는 수정주의를 비판하기 위해서 쓴 건데, 제가 예전에 한번 군대 있을 때 고타 강령 비판 책을 좀 보고 봤다가 어, 불온 소재에 걸려가지고 뺏긴 적이 있어. 예. 그래갖고 이제 그게 기억이 나. 고타 강령 비판. 예. 왜 뺏겼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책을 읽어서는 안 된대요. 왜 아닌지 모르겠어. 못 읽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왜 아는 거하고 믿는 거는 다른 문제죠. 저는 반사회주의자고 김일성, 김정일은 저기 북한 체제에 대해서 상당히 증오심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예. 극단적으로 양분화되는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우리 사회에서.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알면 믿는 거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믿는 거와 아는 건 좀 다른 문제인데, 하여튼 그게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이따가 이제 이런 단체들이 독일 3인당이라는 걸 창당을 했고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으니까 비스마르크가 가만히 두면 안 되겠죠. 그래갖고 제정된 것이 반사회주의법이야. 그래서 3인당이나 산하단체 활동을 금지시키고요. 개인적으로 무소속 의회 진출만 허용을 한 거야. 그래도 불구하고 뭐냐면 독일 3인당은 확산됐죠. 그래서 이제 있고, 반사회주의법은 나중에 비스마르크가 이제 싫어했던 인물이 이제 비에르 미세라는 사람이야. 비에르 미세는 자기 할아버지와 달리 비스마르크를 싫어했거든. 그러니까 비스마르크에 반대된 정책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반사회주의법은 폐지되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르푸트 강령을 이제 채택해요. 고타 강령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수정주의적 생각이 강하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들어가면 또 에르푸트는 마르크스 이념에 충실하는 고타 강령을 수정하는 또 다시 바뀌게 돼. 예. 자, 그래서 이거는 정형적인 뭐냐면 마르크스이즘에 입각해서 쓴 거다. 에르푸트 강령. 그러다가 이제 이 에르푸트 강령 이후에는 주로 그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주도권을 장악을 해요. 그렇지만 1890년대 넘어가서 20세기 넘어가면서 다시 독일 3인당 안에서 뭐냐 수정주의자들 등장해요. 이 사람이 이제 베르슈타인이라는 사람이야. 예. 이 베르슈타인 수정주의가 오늘날 3인당의 어떤 방향을 결정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베르슈타인 수정주의가 그대로 받아들인 게 아니죠. 처음엔 당대에서 부정이 돼요. 그러면 베르슈타인 수정주의 뭐 내용이냐면 사회주의를 계급투쟁보다는 개혁의 연속을 의회 내에서 전진적으로 실현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던 사람인데, 처음에는 당대에서
부정을 했어. 부정당하고 이제 소수파에 불과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베르슈타인 수정주의가 다수파가 되죠. 그래서 그 후에는 계속 이 수정주의가 대세가 이루어졌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그 독일 3인당이 왜 가격하냐 이념상 이유가 있어요. 독일의 어떤 역사적 현실, 사회적 현실에서 나온 거죠. 독일의 부르주아들은 영국과 프랑스와 달리 민주적 개혁과 시민적 자유 도입이 실패했다는 거. 예. 그 반권위적 제국을 지지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 독일에서 산업화 이후에 부르주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보고 드는 것이 그 권위주의고 전체주의 체제에서 살다 보니까 영국과 프랑스의 부르주아처럼 노동자들이 좀 정당한 손해하면 적당히 더 주고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예. 무조건 그 가부장적 권위주의로 내서 깔아뭉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현실에 있는 독일 노동계들 계급 입장에서 볼 때는 말로 안 통한다. 강경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가부장적 복지수당 강구, 노동자 충성심을 가부장적 복지수당의 강구를 국가 차원에서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비스마르크죠. 비스마르크가 이제 그 당시 3인당을 학살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복지국가 복지 정책을 했잖아요. 이때 사용했던 가부장적 복지수당, 그 다음에 그 국가사회주의 이념 이런 것들을 이제 바탕한 거야. 예. 그래서 이걸 통해서 무조건 노동자의 충성심을 강요했고, 그다음에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적 그 투쟁, 그러니까 임금 인상만 하면 이제 끝날 문제가 노동조 같은 걸 현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걸 만들기 위해선 제도적인 어떤 것들을 이제 뭐냐면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법을 할 수밖에 없고, 근데 입법을 하려면 당연히 정치에 진출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단순 경제 투쟁이 끝나는 게 아니라 정치 투쟁으로 판단했다는 거, 노동 문제를. 그러니까 독일 제국의 반권위적이고 계급적 성격 강화. 독일 제국이 여러 계층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정부가 아니라 그 당시 그 자본 공산당 선언에 의하면 마르크스가 독일에 살았던 유태인이죠. 그래서 뭐라고 했어 국가는 자본주의 집행위원회 이렇게 인식을 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독일 제국이 원래 그래. 그래서 다른 계급의 이익을 다 무시하고 계급적 성격이 되게 강하다는 거야. 물론 이제 영국과 프랑스도 그렇지만 더 강해요. 네. 그래서 토지 귀족과 대부르주아가 지배하면서 국가가 지배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기 때문에 노동자의 그 안에서 부르주아 집행위원회에 있던 국가를 타도하기 위해서 아니면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정치적으로 이제 나갈 수밖에 없고 이념상 가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이거 서양사 개론에 있는 내용인데 한번 암기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요거. 근데 3인당이 진출하기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어요. 아까 전에 상계급제가 있다고 했죠. 상계급제 계급별로 투표나는 어떤 분은 이게 없다고 주장하신 분도 있다고. 석유는 낡은 책이기 때문에 이건 예전의 관점이다 이렇게 주장하신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뭐 대학원이나 그 박사 받으신 분들이고 거기서 공부하시고 무슨 석유가 낡긴 낡죠. 석유 쓴 분이 거기 하늘나라에 계시죠 지금. 근데 그 임용에서는 항상 들고 다니는 게 석예요. 석예. 그거 어쩔 수 없어. 네. 여기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그 논쟁을 건덕지도 안 되고 임용 공부에서는 요거 이제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공부해 주시면 돼요. 자, 제국위에서는 보통 선거를 했는데 상계급제에서 보통 선거는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죠. 3인당이 33% 득표를 하지만 나중에 3분의 2가 뭐예요? 다 부르주아 그 보수화된 사람들이 이제 그 투표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3인당 1당이지만 항상 권력에서 배제됐다. 행사할 수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3인당이 이제 1당에 대해서 이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거는 나중에 이제 1차 선거 이후에요. 이후. 그 전까지는 아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독일 노동운동 관련된 내용도 이제 여기에서 한번 봤어요. 요거 관련된 내용은 제가 이제 제 교재에서 이제 정리를 한 거니까 거의 비슷해요. 예. 그다음에 인터내셔널 보죠. 인터내셔널. 요것도 예전에 한번 기출에 언급됐던 거죠. 그래서 제1 인터내셔널 관련된 내용이 기출에 나왔던 건데 이것도 볼게요. 자, 먼저 볼 게 이제 제1 인터내셔널이야. 요거 내용이 있는데 요거보다는 제가 따로 이제 정리를 좀 할게요. 여기보다는 요게 좀 잘 돼 있어 갖고. 자, 제1 인터내셔널 그다음에 제2 인터내셔널 그다음에 제3 인터내셔널 코미테라고 하는 그 있죠. 먼저 1 인터내셔널 볼게요. 자, 배경을 보면
유럽 전반의 노동운동이 활성화됐고요. 그다음 런던 박람회가 개최되면서 상호 의견이 교환이 됐죠. 그래서 국제 노동자 협회 등이 결성됐고 여기에서는 이제 영국의 노동조합 대표 오웬주의자 차티스트 넓게 보면 뭐 사회주의가 볼 수가 있어. 포유동주의, 클라킹주의, 마르크스주의.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라는 게 이제 뭐냐면 무정부주의하고 이제 약간 넓은 범위로서 조직이 결성됐는데 문제는 이제 내부 갈등이 일어난 거야. 이게 여러 뭐 무정부주의 있고 뭐 약간 뭐 사회주의가 아닌지 뭔지 그런 세력도 있고 하니까 그다음에 마르크스가 주도를 했지만 그 마르크스 이론에 반대하는 무정부주의 대립이 일어나.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해체됐다. 요게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마르크스주의와 그다음 무정부의 대립으로 뭐냐면 해체된 일 인터내셔널 기억을 해두시고 그다음 제2 인터내셔널 볼게요. 자, 제2 인터내셔널은 1 인터내셔널이 해체되고 나서 이제 좀 있다가 그 개최가 됐는데 이게 1889년에 조직한 단체예요. 그래서 직접적인 현금보다 의회를 통해 자본주의를 붕괴시킨다. 그러니까 일종의 수정주의죠. 마르크스 이념보다는 수정주의 입각에서 한 거죠. 그러니까 노동계급의 정당 수입의 필요성을 나는 거고 그 안에는 뭐 거의 사회주의가 아닌 약간 이제 박쥐 같은 존재인 무정부주의를 추방하고 그다음 독일 3인당 계통의 마르크스주의가 있는 여기는 이제 주로 수정주의자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그 안에 정통 마르크스주의자는 비판할 수밖에 없겠죠. 예. 왜냐면 수정주의자들이 많다 보니까 마르크스주의자들 수정주의자들이 많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1차 세계가 일어나니까 계급보다는 민족이 중요하다 하면서 이 인터넷을 해체가 돼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조직된 것이 제3 인터내셔널이야. 이걸 이제 코민테름이라고 하죠. 요게 이제 되게 중요해. 이거 중국 공산당이나 그다음 우리나라 그 근현대사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요. 사회주의. 그래서 우리 조선공산당도 거의 코민테르 지시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창시자는 레닌이죠. 레닌. 그래서 이제 목적은 사회적 인터내셔널, 그러니까 수정주의자를 중심으로 한 그 제2인터내셔널 재건 방지, 세계 공산당의 힘을 통합해서 세계혁명을 실현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창립선언 보면 후진 여러 민족들의 자결권, 그다음에 식민지 및 반식민지 해방을 주장했다. 반식민지라는 건 뭐야? 반식민지라는 건. 식민지는 아닌데 형식상 독립국가지만 서양 제국주의 국가에 열강해서 이권이 나눠진 그런 국가 형태가 반식민지죠. 대표적인 중국이잖아요. 중국. 그래서 이런 것들이 소련 외교 정책에 반영이 돼서 러시아 시절의 모든 식민지를 포기하고 중국과 맺은 불평등 조약을 폐기에 선언하죠. 요게 이제 두 번에 거쳐서 일어난 카란 선언이죠. 이게 이제 중국 공산당이 중국에 확산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것이 카란 선언이야. 근데 다 군하고 지켜지지 않았죠. 예. 자, 하여튼 그 있고 그다음에 이제 커민테른 대회에서 제2차 정당대회가 유명해요. 거기에 보면 이제 내용을 보면 그 모든 공산당은 코민테른의 지시에 절대 복종해야 돼. 그래서 각국 공산당의 창당 인정과 그다음에 운영 형태 이런 것들은 다 코민테른의 승인을 받아야 돼. 근데 그 당시 코민테른은 누구 거죠? 소련 거잖아. 그래서 실제로 모스크바에 승인받고 했다. 그리고 코민테른 밖에서의 공산당 활동을 다 금지시키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근현대 살 때 뭐 일당 일국주의 뭐 이런 것들 원칙 있죠? 이런 것도 다 코민테른에서 의미는 지시되는 거야. 그래서 조선공산당이 그 공산당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 코민테른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뭔가 인정투쟁을 해갖고 1930년대에 적색농민조합, 적색노동조합 같은 걸 만들어갖고 인정투쟁을 했다가 국가 탄압을 받았잖아요. 그런 거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세계 공산주의 이해관계는 소련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소련의 외교 정책에 이용을 했다. 적극적으로. 그래서 그때 이제 2차 대회 때 공포한 게 있어. 이게 민족과 식민지 문제가 태제인데 그래서 이걸 통해 피압받 민족의 독립투쟁을 지원했다. 그래서 1차 국공합작이 또 배경이 됐던 거죠. 네. 민족과 식민지 문제에 관한 태제는 뭐 때문에 일어났냐면 이 당시 이제 유럽에서 공산화를 깨려고 했어요. 1차 세계 이후에. 근데 그게 이제 실패했거든요. 서양 같은 경우에는 시민사회가 발달됐기 때문에 동유럽이나 러시아처럼 이렇게 뭐 쿠데타를 일으켜갖고 혁명을 통해서 약간 좀 힘들어. 네. 사회적 여건상. 그러니까 이제 여기보다는
얘네들이 아시아 지역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야. 근데 문제가 아시아 지역에서는 그다음에 사회주의 세력이 되게 미약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사회주의 세력들을 이제 좀 키우기 위해서 좀 더 개량된 그 민족주의 세력들과 손을 잡고 사회주의 세력을 키우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민족과 식민지 문제에 대한 태제를 극동 아시아 대표회의에서 공포했던 거죠. 2차 커미텐 당대표할 때 그때 극동 아시아 대표회의인가 그걸 열었는데 그때 이제 공포를 했던 거야. 그런 것들이 제1차 공합작에 영향을 주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신간의 결성에도 영향을 주죠. 그 당시 조선공산당이 코미테름 지시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식민지 민족과 식민지 문제가 트여져 있는데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2차가는 이제 1차 국공합작과 신간의 결성이 있고 이 중간에 이제 중국 국민당과 합작해서 실망했던 6차 때는 또 결별하죠. 네. 그 민족 개량주의가 결별되고 다시 이제 반파시즘 운동이 일어나니까 반파시즘 세력들이 확산되니까 7차 때는 제2차 국공합작 인민전선 유럽에서는 우리나라 30년대 좌우합작 운동에도 큰 영향을 줬다. 근데 이제 전쟁 와중에 2차 세계대중에 와중에 소련이 미국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거든요. 예, 독소전 하는 과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 제일 두려워한 것이 뭐냐면 코미트름이야. 이걸 통해서 이제 공산주의 혁명을 확산시키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스탈린도 지원받는 입장에서 코미테를 계속 유지할 수 없었어요. 연합군하고 협력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코미테름을 2차 세계 도중에 해체를 하죠. 그러다가 다시 냉전이 이제 시작될 때 약간 그 비슷한 그 뭐냐면 기구들 다시 소련이 주도를 하죠. 코미포럼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요. 코미포럼. 뒤에 나중에 설명할 텐데 1947년에 코미트름의 후속 기관이었던 코미포럼을 소련이 이제 만든다. 스탈린이. 예.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제4 인터내셔널 해갖고 망명 같은 트로츠키가 이제 조직한 단체가 있어요. 근데 영향력이 별로 없죠. 이 사람은 이제 그 나중에 그 멕시코에 망명 갔다가 스탈린이 보낸 암살 그 자기에게 암살당하죠. 예. 그래서 이제 끝나게 되는데 예. 이렇게 해서 그 제3 인터내셔널 코미테랑 관련된 내용을 한번 봤고요. 세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세 번째 인증번호는 81번입니다. 예. 세 번째 인증번호 81번이에요. 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그 아까 전에 이제 19세기 사상 문화는 이거 했으니까 이제 하고 좀 넘어가서 서양 현대사 부분으로 넘어갈게요. 잠깐 끊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서양 현대사 부분으로 넘어갈게요. 서양 현대사 관련된 내용이 제국주의부터 넘어가거든요. 제국주의 용어가 뭐냐, 이걸 하고 나서 이제 제국주의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보기로 하죠. 자, 제국주의라는 개념은 일반적 의미에서 볼 때 다른 나라 또는 다른 민족을 정복해서 대제국을 건설하는, 그러니까 그 두 개의 민족 국가를 지배하는 그런 것들 이제 제국주의라고 하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19세기 때 제국주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제국주의는 이 고전적 제국주의라고 하죠. 이때는 원료 확보나 상품 수출, 잉여 자본의 해외 투자를 후진 지역의 진출과 이권 획득을 가능한 해외 식민지, 종속지역 획득에서 범세계적인 통합을 도모했던 것이 19세기 제국주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외에도 19세기 제국주의의 특징은 뭐냐면 국가의 어떤 위신을 높이기 위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때만은 이제 19세기 들어가면 모든 식민지가 자기가 이익이 된다는 거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식민지를 통치하려고 해서는 군사력도 필요하고 돈도 많이 들어간다. 근데 실제 그 지역에 얻는 것들이 별로 없는 것도 있죠. 아프리카 오지나 뭐 오세아니아나 뭐 이런 지역은 솔직히 그 당시에는 별로 얻는 게 없었잖아요. 물론 지금은 있는 게 있지만 천연자원도 개발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지역까지 진출했던 건 뭐냐면 경제적 목적보다는 아프리카 오지나 뭐 오세안이나 이런 데까지 진출했던 거는 국가의 위신을 높이는 목적도 있어요. 오히려 여기 이제 들어가서 별로 없다 보니까 없는 게 없다 보니까 많은 이제 뭐냐면 통치 비용도 들어가긴 하지만 국가의 위신을 높이기 위해서
비록 경제적으로 손실을 받더라도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예. 그래서 정치적 위신, 국가의 위신을 높이기 위한 작업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경제적 목적 외에도.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제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죠. 그래서 제국주의, 그러니까 요게 제국주의는 고전적 제국주의예요. 19세기 때 유럽에 이제 했던 고전적 제국주의의 성립 과정, 그 배경을 볼게요. 고전적 제국주의. 자, 배경을 보면 일단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경제적 요소죠. 경제적. 이게 독점 자본주의, 금융 자본주의가 형성이 됐어. 요걸 좀 이해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그 당시 제2차 산업혁명이 일어나요. 제2차 산업혁명. 제2차 산업혁명은 뒤에 좀 얘기했지만 주로 뭘 하죠? 그 예전에는 면직문이나 이렇게 옷을 만들었잖아. 경공업이었죠. 근데 여기는 중화학공업이야. 그래서 이제 뭐 조선업이나 제철업이나 뭐 이런 큰 걸 만들잖아요. 장치공업. 막 그래서 자본을 상당히 많이 투자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죠. 예, 중화학공업을 하게 되는데 이거 이제 이 주도했던 국가들이 이제 뭐냐면 독일이라든지 미국 같은 나라죠. 독일, 미국. 예. 그래서 이제 이걸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했냐면 발생이 아니라 경제적 형상들이 등장했냐면 일단 중화학공업을 하다 보니까 자본이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종전의 어떤 소매금융은행을 가지고는 뭐냐면 운영할 수가 없어. 그래서 공장도 크고 기업도 커지면 당연히 그걸 돈을 대주는 은행도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소매금융에서 벗어나서 투자은행들이 나타나요. 투자은행들이. 이 투자은행들은 종전의 소매은행처럼 여순신을 통해서만 이익을 챙기지 않고요. 자기 스스로의 주식을 발행한다든지 그다음에 대규모 채권을 은행채를 이제 발급해서 자본을 끌어모아서 뭐 기업들 적극적으로 투자를 한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중화학공업이 이제 활성화되는데 문제는 이 중화학공업 자체가 경공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 기업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죠. 조금만 봐도 조금만 투자했기 때문에 조금만 이익을 얻으면 되는 거죠. 기업이 유지될 수 있는데 중화학공업 같은 경우에는 많은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가 필요했던 거야. 시장에서 한 3분의 1이나 4분의 1 정도의 어떤 지분이 확보돼야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어. 이 사업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뭐 자동차 회사라든지 그다음에 뭐 항공기 회사 이런 것들은 그 뭐야 회사 수가 적죠. 그런 이유야.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몇 개의 기업이 이제 싸우다가 시장을 두고 싸우다가 도태 기업들이 생기고 도태 기업 통합하면서 그 과정에서 기업이 점점 커지게 되죠. 예. 그래서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독점 자본주의라고 해요. 독과점 형태의 자본주의가 등장해서 독점 자본주의라고 하고 이것을 이제 은행이 돈을 빌려주잖아요. 그래서 은행이 기업이 돈을 못 갚으면 은행이 이 기업을 소유하게 돼요. 그래서 그러면서 독점 자본주의와 은행 자본주의가 결합되면서 탄생된 것이 뭐냐면 금융 자본주의야. 그래서 금융 자본주의는 모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기업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자기업이 있죠. 이런 식으로 어떤 재벌 체제가 형성되죠. 이 재벌 체제에 대해서 콜체가 이제 대표적인 건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신디케이트든 콜체든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그 독점 기업들이 형성이 되고 그 은행 기업이 은행 자본이 그 산업 자본을 지배를 하게 돼요. 모기업이 되게 은행 자본하고 연결돼 있거든요. 밑에 이제 산업 자본을 뭐냐면 지배하게 되죠. 예, 그러면서 금융 자본주의가 이제 형성이 됐던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자본 규모가 점점 커지면 더 이상 국내에 이제 투자할 데가 없겠죠. 아무리 이제 투자해도 이제 한계가 있잖아요. 오히려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뭐냐면 손해 보는 경우가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식민지에 뭘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 자본을 투자하게 돼요. 잉여 자본들을 투자한다. 그래서 식민지가 예전에는 어떤 역할을 했어요? 두 가지 역할이죠. 원료 공급지, 그다음에 상품 시장 역할을 했는데 여기에다 독점 자본주의에서는 이 투자은행의 어떤 잉여 자본 투자지로서 이제 부각이 됐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정치적인 경제적인 어떤 배경이고 거기에다 이제 정치적 배경도 있어. 배타적 민족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침략적 민족주의, 통합적 민족주의죠.
그래서 19세기 때 민족주의가 확산되면서 점점 이제 통합적 민족주의, 배타적 민족주의가 등장하는데 이들이 이제 제국주의 이념의 논리로서 활용이 되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느 식민지는 경제적 이득을 보는 식민지가 있잖아. 인도라든지 동남아시아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지역들인데 아프리카 오지라든지 그 다음에 저 오세아니아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이득이 없었어. 근데 이런 배타적 민족주의 입각에서 자기 민족의 어떤 위신을 높이기 위해서 그 지역까지 들어갔다. 그래서 이제 식민지가 예전의 식민지보다 더 확대되죠. 예. 그리고 그래서 아시아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이제 그 중동 뭐 여기 아프리카 오세아니아까지 확대돼 나갔다. 또 그런 측면도 있어. 경제 측면 볼 때 제2차 제2차 산업혁명 때 필요했던 그 자원들 있죠. 탱스탄, 구리, 뭐 석유 이런 것들이 유럽 지역에 생산되지 않은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뭐 구작 금이나 은, 그다음에 향신료 정도 가져왔는데 유럽에서 이제 이게 생산되지 않으니까 아프리카 동남아시아나 중동이나 이런 지역에 가고 가져오는 것도 있겠죠. 거기에다가 이제 아프리카 오지나 오세아나 그런 것도 없어도 그냥 진출하는 거야. 자국의 땅에 이제 그 식민지 땅에 가서 깃발 꼽는 식으로 자신의 어떤 그 제국의 위험을 알려주기 위해서 한 거다. 그래서 이제 자유주의가 형성됐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백일 우월주의나 사회진화론이 연결돼 갖고 이제 식민지 침략을 가속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볼게요. 자, 내니 지적했듯이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융합으로 자본이 수출되고 특히 국내 잉여자본이 유리한 투자시장의 확보가 필요했기 때문에 제국주의가 해외 침투의 새로운 요인으로 드러났다. 그 외에도 그 대불황을 국내 시장 위축, 독일과 프랑스의 자본주의 열강의 관세 장벽 설치, 2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원료와 상품 시장을 위한 선진 자본주의가 해외도 진출했다. 그래서 새로운 연료라는 것은 석유, 그 당시에는 석탄 외에도 석유를 많이 동력으로 사용했죠. 그리고 뭐 탱스텐이나 고무라든지 이런 것들, 이건 유럽에서 생산되지 못했기 때문에 주로 아시아 지역, 동남아시아나 중동 지역 이런 지역에 많이 진출했다는 거죠. 그리고 민족주의 고주했다는 식민지 획득 경쟁, 그래서 산업화했다는 국내의 사회 불만을 해외 돌리고 국민의 애국심을 불러일으키게 했다. 돈이 안 되더라도 식민지 개척을 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뭐 미개한 사회 문명을 전달하고 그들을 개화시킨다는 인도주의 만족들. 이거 이제 뭐가 그러면 백인의 짐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백인들에게 흑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개종을 해라. 그래서 얘를 문명화시키라는 어떤 짐을 짊어줬다는 거야. 그래서 이 짐에 따라서 그 식민지를 개척한다는데 자기들 생각이죠. 자기들 생각.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요거와 연결돼서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산업인데 이 선교 산업은 상당히 좀 약간 제국주의 첨병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선교사 자체들은 이제 선교사들은 그런 생각 없었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제 종교 신념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시키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뒤에 이제 선교사들이 가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면 그 지역 사정이 이제 알려질 거 아니에요, 유럽에. 그 자연스럽게 누가 따라오냐면 그 자본가들이 따와. 거기서 이제 여기 투자를 하게 되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기존의 어떤 그 기존의 이제 상종사들과 토착사가 충돌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 선교를 했던 전도사들과 자본가들이 좀 몇 명 죽게 되면 이 소식을 듣고 또 뭐냐면 유럽에서는 자국민 보호, 사유재산 보호 등등을 명분을 해갖고 또 군대를 파견해요. 그 군대를 파견해서 전쟁을 해갖고 그 지역 국가를 이제 뭐냐면 멸망을 시키지 않고 일단 조약을 맺죠. 만국공법이라고 하죠. 그 근대적 조약을 맺고 하나하나 여기 그 지역을 이끌 빼내죠. 그래서 결국에는 식민지화 시키거나 아니면 보호국을 만들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런 절차를 걷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교 사업 자체가 일종의 자기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선교사도 의도하지 않았지만 제국주의 청정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걸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했던 그 나라가 어떤 나라? 프랑스죠. 프랑스 나중에 좀 얘기하겠지만 그런 것들 했다라는 거죠. 그다음 사회진화론의 영향으로 식민지를 문명화시킨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제국주의를 합리화시켰고 사회진화론과 관련된 내용이 서양사 강좌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굳이 뭐 그것까지 볼 필요 있나? 네. 그냥 이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각국의 이제 사회주의 이제 이거고 각국의 이제 제국주의 상황을 좀 볼게요. 요거는 이게 왜 갑자기 이게 튀어나온지 모르는데 요거는 좀 지워주세요. 이게 정리를 다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각국의 이제 그 사회주의 그 각국의 제국주의 정책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이거를 제가 어디 있냐면 937페이지 펴보죠. 여기 937페이지가 아니라 몇 페이지야? 보충 자료에 보면 제2차 산업혁명 있고 이게 예전에 영국 관련된 내용이 이제 나왔는데 여기 675페이지 펴보세요. 자, 영국은 이제 제국주의 정책에서 강간 식민지를 확보했죠. 아마 영국이 제일 많은 그 식민지를 확보했을 거야. 그래서 영국이 당시 이제 세계 무역과 금융의 중심지요, 세계 경제의 기축국으로서 이제 유지했다. 파운드화가 되게 강했죠. 자유무역주의를 추구했다. 이거 예전에 시험문제 났죠. 다른 국가와 달리 보호무역주의를 추구했는데, 그래서 식민지 팽창 정책을 적극하면서 제국주의를 달성하려고 했고, 국내 실업자 문제와 가인 인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상품 시장의 개척을 강하려고 했다. 강화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더 추가하자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뭐냐면 분리 정책을 되게 많이 썼죠. 디바이드 룰이라고 하죠. 원래 영국이 이제 인구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4천만 정도밖에 안 되고 거기에다가 이제 해군은 강할지 몰라도 육군은 좀 약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하냐면 적은 인력을 가지고 그 시민진들을 효율적으로 통치하는 데 초점을 맞췄어. 그래서 직접적인 뭐 관리를 다 파견해 갖고 통치하기는 좀 힘들고 되게 이제 간접 통치를 했죠. 그래서 시민지인들 중에 자기 협력자들을 모집을 해갖고 그들에게 이제 간접 통치 형식으로 이제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리고 그들은 이제 영국하고 이제 짱을 먹고 나머지를 분리시키고 이제 갈등을 시키고 이렇게 이제 하게 돼요. 그래서 대개 보면 이제 인도를 통치할 때도 이슬람 믿는 사람들 신두교를 끌어서 신두교도 한다. 이슬람 믿는 사람들 중심으로 해갖고 신두교를 이제 차별 통치를 하고 그 다음에 뭐 다른 나라 갈 때 인도 사람들 끌어다가 그 지역에 이제 중간 관리 좀 하거나 아니면 다른 여러 종족 중에 한 종족을 자기 정책의 파트너 삼아갖고 그들을 통해서 통제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분리 통치를 했다는 거야. 적은 인원을 가지고 간접 통치를 했다. 직접 통치보다는. 예.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영국이 식민지가 끝나거나 물러나고 나서 그 뒤에 있는 국가들이 내분이 많아. 서로 이렇게 뭐냐 갈등을 조작해갖고 뒤에서 통치를 했기 때문에 영국은 신사의 나라처럼 이렇게 겉으로 상당히 반듯하게 식민 통치를 했지만 뒤에 이제 물려난 후유증이 커. 후유증이. 이게 문제야. 후유증이. 우리가 소주나 막걸리 먹으면 괜찮잖아. 근데 막걸리 먹고 이제 딱 하고 다음에 깨어나면 아주 머리가 깨지죠. 그런 통치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좀 약간 지저분한 통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에름 2세하고 비스마르크의 정책하고 좀 약간 차이가 있는데 비스마르크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가 이제 식민지했던 곳은 피했어요. 그래서 그 다른 나라가 이제 없었던 식민지를 건설하지 않았던 곳을 야금야금 먹었는데 이에 반해서 비에름 2세는 그 적극적으로 이제 했죠. 다른 나라 이해관계에 걸려 있는 그 이미 이제 이해관계 있고 있는 영국 그 지역을 들어갔잖아요. 그러다 보니 특히 중동 그 지역에 영국과 프랑스, 러시아 이해관계 있는 곳에 들어갔다가 결국에는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게 또 선비 정책으로 연결돼 있죠. 독일은 비스마르크하고 비에름하고는 좀 다르다. 비스마르크는 눈치를 보면서 식민지를 넓힌 데만 해서 비에름은 기존의 제국주의 열강들이 가지고 있는 이권을 뚫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런 선비 정책을 통해서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서 비스마르크 당시 프랑스 그 고립화 정책을 했죠. 국내 문제 해결. 그다음에 프랑스가 문화적 제국주의라고 하죠. 그래서 발달된 문명을 후진국에 전파해주기 위해서 이제 한 건데 되게 이제 내걸었던 게 기독교, 천주교죠. 그다음 프랑스어. 그래서 지금 뭐 베트남은 이제 모르겠는데 저쪽 아프리카 같은 데 가보면 프랑스 예전에 식민지 있던 곳은 되게 천주교가 널리 보급이 됐어요. 그리고 프랑스어를 잘 사용해.
왜냐면 프랑스어를 상당히 보고받는 데 노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프리카 식민지 지금 아프리카 가보면 여러 나라가 공용어로서 프랑스어를 많이 사용하잖아. 또 프랑스어를 사용했던 그 나라들끼리 경제 공동체나 정치 공동체들이 있어요. 이게 다 이제 프랑스의 영향을 받은 거야. 그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횡단 정책을 통해서 종단 정책을 추구했던 영국과 긴장 관계를 유지했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식민지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예. 왜냐하면 일단 뭐 독점 자본 진출하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진출하고 있는데 영토적인 야심이 상당히 약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은 땅이 넓잖아. 자기 땅 지금 개척하기도 힘들고 지금 바빠 죽겠는데 남의 땅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상대적으로 볼 때는 좀 약간 영토 확장보다는 경제적 목적이 주 목적이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남하 정책, 자신의 러시아의 어떤 제국주의 열강 이런 것들을 이제 나타나기 위해서 했던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벨기에 같은 경우에 이제 나는데 벨기에는 이제 나중에 설명했지만 여기 아프리카에 가서 이제 직접 통치를 하게 되죠. 복리후생을 이제 강조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는데 아프리카의 어떤 그 복리후생을 강조한다지만 실제 아프리카는 되게 착취했죠. 예.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이런 각국의 어떤 그 제국주의 정책이 뭐냐면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좀 넣고 넘어갈 게 뭐냐 자본의 종류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자본의 종류는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분류해 볼 수 있지만 여기에서 이제 자본의 축적 방법을 이제 기준을 가지고 하면 되는데 보통 산업 그 시기 상업자본과 산업자본과 금융자본 이렇게 세 가지 나눌 수 있죠. 상업자본은 유통을 통해서 뭐냐면 자본이 축적되는 거야. 보통 중세 말에서 절대방정 시기 때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지리산 발견 이렇게 있죠. 그래서 싼 곳에서 가지고 와서 비싼 거에 갖다 파는 식으로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주로 선대제 형태고 정경 유착을 통해서 독점권을 획득했다. 대표는 동인도에서고요. 이대륙에서는 중상주의 등을 내걸었죠. 산업자본은 산업혁명 전후로 이제 형성된 거죠. 직접 생산을 통해서. 그래서 매뉴팩처가 대표적인 거 나중에 공장제 기계공업 바뀌었죠. 그래서 2차 산업혁명 때 그 섬유공업, 석탄, 동력 뭐 이렇게 해갖고 2차가 1차 자유방임주의 이런 것들을 내세웠고요. 그 다음에 금융자본이라는 것은 제국주의 시대 때 2차 산업혁명 때죠. 은행자본이 산업자본을 예속화시키면서 금융자본이 형성됐고 제2차 산업혁명의 특징도 이제 보시면 돼요. 흙과 생산, 중화공업, 그다음 석유와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했고 독점자본 형태고 이데우스는 국가주의, 사회진흥 여기에 영향을 받았다. 예. 그래서 산업자본과 유럽의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형성 과정을 봤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좀 다시 쉽게 얘기할게요. LG나 삼성 같이 자기가 직접 자본을 통해서 직접 생산을 통해서 자본을 축적한 애들은 산업자본이 나오죠. 그다음 하이마트나 전자랜드나 뭐 신세계 백화점이나 이렇게 유통을 통해서 낸 건 상업자본이고 우리은행이나 그다음에 이제 국민은행이나 이런 것은 금융자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다음에 제국주의 이론 관련된 내용 볼게요. 제국주의 이론으로서 두 가지 이론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홉스의 제국주의 이론과 그다음 레닝의 자본주의의 최고 단계로서 제국주의야. 요거 예전에 13년 기출문제 예문으로 나왔던 거거든요. 요거 그래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문으로 나왔던 건데 약간 요 관련된 내용은 여기보다는 여기 이게 어디지? 잠깐만요. 제국주의 이론과 관련된 내용이 네, 여기 있네요. 여기 보충 교재 665페이지 펴보세요. 여기 좀 잘 돼 있어. 그리고 그 세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세 번째 인증번호는 91번입니다. 세 번째 인증은 91번입니다. 네.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할까요? 이 부분은요.